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토파이 심층분석. 오늘 일단 우리 윤 씨가 국회에서 나불거렸죠.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할까 했는데 별 그렇게 분석할 것도 없고 그래갖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국회를 가기 전에 중동 방문을 하고 와서 중동 순방을 뭐 4박 6일 정도 갔다 와서 대구를 갔죠. 박정희 11.6 어떤 그 행사에 갔었는데 박근혜랑 어떻게 뭐 모습을 보이고 뭐 대구 TK가 뭐 국민의힘의 심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좀 그 보수의 결집을 노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아직도 20%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웃긴 건 박근혜를 만났는데 TK에서 10.4%가 떨어졌어요. 폭락을 했습니다. 예, 너무 좋죠. 박근혜 만나고 왔더니 대구 경북에서 10.4%가 떨어져 폭락을 했어요. 20대에서는 9.0%가 폭락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게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한 건데 28일, 29일 윤석열이가 26일 날 그 박근혜를 만나고 왔죠. 만나고 왔는데. 윤석열이 매우 잘하고 있다 11.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3, 그걸 두 개 다 합쳐서 29%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매우 잘하고 있다 11.6, 도라이들이죠. 대한민국의 도라이들 11.6% 있는 거예요. 대체로 잘하고 있다 뭐 그냥 17.3%, 별 정책 관심 없는데 그걸 합쳐갖고 29%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밖에 없는 거야. 예전에는 여론조사로 하면 매우 잘하고 있다가 한 20% 정도 나오고 뭐 잘하는 편이다 뭐 20% 나오고 한 4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부정평가는 확실히 다릅니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4.7,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12.6. 이게 여러분들 바뀌어야 되잖아.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2.6 정도 나오고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54.7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그러니까 욕부터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54.7명인 거야.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래갖고 부정평가가 무려 67.3.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볼 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았고, 특히 20대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9.0% 빠져서 몇이냐, 20대의 윤석열 지지율은 12.7. 우리나라의 일배 성향이 12.7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대의 부정평가가 몇 %게요? 맞춰보실 분. 20대들이 보는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몇 %게요? 80%. 80%. 예, 20대의 윤석열 부정평가가 80%라는 거는 이 젊은이들이 볼 때, 젊은이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젊은 청년 세대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하면 이제 심판이 끝난 거야. 윤석열은 안돼가 이미 고착화돼 갖고 윤석열은 그 어떤 짓거리를 해도 사실상 이제 20대에서 지지율을 떠받치기는 힘들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20대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80%가 나온다는 거는요, 이건 이준석의 영향이 커요. 제가 보면 민주당이 잘해서거나 윤석열이 싫어서기보다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게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20대의 지지율은 언제든지 우리가 뭐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는 고착화됐지만 이 20대의 지지율이 결국은 이준석이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 대선에서 20대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준석이가 20대들에게 확실히 인기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의 지지율이, 그리고 부정평가가 윤석열에게 80%가 나오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이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본 게 중도층 지지율이 있어요. 그렇죠? 나름 정치 나름 유불리 나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정당을 찍겠다라고 하면서 나름 무당층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도층 지지율이 20%가 붕괴가 됐어요. 중도층이라고 한마디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자기는 내년 봐서 어느 정당 찍겠다라고 했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19.7.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원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고 그 전에는 민재인을 찍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도층의 지지율이 19.7, 부정평가가 74.6. 하여튼 윤석열 씨가 저는 그 탄핵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해보면 두렵습니다. 당해보면 두려운 거예요. 네, 먼저 좋은 윤석열 지지율 중도층에서 19.7 드디어 찍었다. 전체적인 지지율도 좀 있으면 10%대로 나오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지금 내년 예산을 위해서 시정 연설을 했죠. 내년 657조 원 정도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죠. 최대 쟁점은 지역화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전체 전액 삭감. 그 다음에 R&D 예산 대폭 삭감. 이게 아마 예산 심의에 있어서 아마 민주당의 어떤 송곳 같은 어떤 검증이 있을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민주당의 어떤 능력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 화폐는 사실상 윤석열이가 왜 삭감을 하려고 이렇게 윤석열은요 왜 말따 행따라는 말따로 행동따로라는 소리가 나오냐면요. 윤석열이가 지방시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지방시대의 시작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실상 지방시대의 역할을 돈독히 했던 게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를 필두로 각 지역들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굉장히 그 지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일조를 했었는데 윤석열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지역화폐를 요구하는 데가 대구시나 다른 어떤 경기도 대구시 그리고 인천 충북 국민의힘 지자체장인 지역에서도 이 2024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 지역화폐의 효능이나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코비드19 시대 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대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풀면서 사실상 지역경제가 반짝이었지만 활성화되는 것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지금 R&D 예산,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 예산 준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불행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서두에서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의 여러분들 시정 연설을 가만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긴축 재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줄여갖고 어떻게든지 물가를 잡겠대요. 그럼 난 윤석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돈을 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긴축 재정을 고집을 하는데 그럼 물가 잡았어? 응? 생각을 해봐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안 푸는데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냐고. 응? 물가도 못 잡고 국민들 경제는 아예 내수는 거의 절벽으로 향하고 있고 이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정책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재정만 풀면 물가가 고통이 온다. 말 같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오히려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분들 물가는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여기저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압박이 있다.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경제를 활성화시켜 갖고 돈을 좀 풀어줘서 안 그래요?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가 점점점 수입이 줄어드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와닿는 체감 경기는 더욱더 힘들어지지만 국가가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인플레이션이나 그 내수 경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달러 패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달러를 투입해갖고 돈을 막 풀어버리죠. 돈을 막 풀어갖고 사실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주는 거죠. 일본도 그랬고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재정도 안 풀고 물가도 못 잡고 그렇다 그래갖고 돈을 풀면 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는 딴 거 뭐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까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쫄아갖고 그러는 거예요. 응? 차라리 이럴 때는 돈을 풀어갖고 국민들에게 쓸 돈을 만들어줘서 그 돈이 시장에 투입되고 그러면 자연 선순환 구조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내가 매달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50만 원 벌게 되면 지금의 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당이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3고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그렇죠? 이 3고 현상에 있어서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나라 경제 살리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 풀죠.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긴축 재정한다고 연병을 하고 있는데 너나 외국 나가지 마. 벌써 해외 순방비로 666억을 쳤다며. 응? 허건날 매달 해외여행 다니고 대통령 특활비나 줄여. 응? 허건날 대통령 특활비 줄이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동안에 대통령실에 배정된 돈 다 써버리고 거기에 추가로 응? 지는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고 허건날 추경호라는 경제부총리를 한다는 소리가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저성장률이고 하반기에는 올라간다.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고가 뭔가 했더니 고통의 고자야. 응? 진짜 이거 출국금지 시키든가 해야지. 응? 상저하고가 뭔가 했더니 상반기에는 저성장, 하반기에는 국민 고통의 시작. 무능을 떠나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결국은 나라가 재정을 풀지 않고 긴축 재정을 하고 그 죽어나는 건 서민입니다. 그래놓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제가 제일 한심한 게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여성대회 축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성사회활동 제약 요소를 걷어내겠다. 여성사회활동의 제약 요소를 걷어낼 것이다. 여성부를 왜 폐지하는데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 모르고 저기 창문을 열어놔갖고 2층에서 시끄럽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성들의 사회활동 제약 요소를 걷어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성들을 지원해온 여성부가 있는데 여성부는 폐지한다 그러면서 이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결국은 이제 11월 예산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 곳곳에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을 잘 편성을 하는지 그것도 아마 내년 총선에 많은 그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또 있냐면 병사들 월급 올려준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많은 표를 얻었죠. 그리고 병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병사들 복지 예산은 1857원이나 삭감을 합니다. 병사들 월급은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복지 예산은 1857억 원을 삭감을 해요. 응? 그냥 바보예요. 응? 그냥 대통령실 특활비나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긴 얘네가 너무 잘하면 우리가 내년 총선에 이길 수가 없겠죠. 진짜 말 따로 행동 따로. 병사들 그 복지 예산 삭감 중에는 생일 맞은 병사들의 케이크값 뜯어먹고 있어요. 한심한 새끼죠. 진짜 물가 올라서 서민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돈 안 풀겠대요. 네 돈이야? 난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 갖고 세금 낸 돈을 국민들이 물가 안정 민생의 기본이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돈 안 풀겠대요. 해외여행이나 다니지 마. 그리고 지역 카페 저렇게 자꾸 안 하고 저렇게 지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지우기예요. 이재명 지우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가장 그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그랬던 게 지역 화폐였거든요. 그쵸? 이재명 하면 지역 화폐 그리고 경기도 10% 그래서 이재명 지우는 거예요. 이거. 2024년도에 하여튼 정치라는 거 정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할까요? 예,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의 주요 뉴스 윤석열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네, 드디어 내년 총선 이렇게 해도 이길 방법이 없고 저렇게 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분당설이 돌고 있고 밖에서는 수도권 참패론이 돌고 있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에 고정되고 있고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보니까 지금 불쑥 꺼낸 게 딴 거 아닙니다. 결국은 떴다방 띄웠어요 또. 근데 이게 2008년에 한번 통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2008년도에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써먹던 거예요. 그때 아마 수도권에서 80몇 석을 얻으면서 국힘당이 아마 대승을 했던 선거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2008년도 때는 리만 브라더스 이제 경제 타격이 해외발 경제 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경기가 나쁘다 뭐 이렇게 그런 많은 그런 소리들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부동산이 한번 확 치솟았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부동산 값이 한번 쫙 치솟았다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가격에 너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끌족들이 생겼고 마지막 내가 집 장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모든 걸 걸어갖고 했다가 지금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내년 지금 사회적 경기 건설사는 거의 하루에 한두 개씩은 계속 부도가 나고 있고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경기 좋을 때 분양했던 아파트에 입주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 입주가 시작된 지금 2024년 입주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2021년 또는 2020년 그때 이미 분양을 끝내고 사실상 다 짓고 나서 입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막 10억 막 서울은 기본 10억 정도의 그 고분양가의 배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돈 100%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 뭐하러 지금 4억 5억을 지금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7% 8%인데 누가 그거를 이자 부담을 겪으면서 입주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했지만 분양 완판됐다고 했던데도 입주가 50% 미만 사실상 계약 포기하는 사람들이 40%가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 경기 좋고 집값 폭등할 때
분양을 완료해놨어.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내고 이제 입주를 하고 뭐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가 볼 때는 입주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자 포기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도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돌지 않고 그래서 폭망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은 5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또 떴다방 2008년 어게인 뉴타운 시대의 어떤 여기저기서 서울은 통해요. 그게 서울은 왜 그러면 강남에 비해서 이 강북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강남행과 같은 뭐 강남같이 뭐 평당 1억은 못 가더라도 서울은 어느 정도 수도권으로서 자기네들도 뭐 뉴타운 그 왜 낙후 지역이 개발이 덜 된 지역 뭐 왕십리나 성수동 뭐 이쪽 지역 다 어떻게 보면 2008년 뉴타운 용산 그다음 마포 뭐 지금의 뭐 성동 뭐 이쪽 다 딴 거 없어요. 그때 예전에는 다 낙후 지역이었어요. 그 용산 빼고 그 광진구에서도 성수동 이쪽은 지금이야 뭐 엄청난 비싼 아파트들이 생기지만 거기 다 낙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그 뉴타운 개발한다 그러면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서울에 더 이상 살 곳이 없으니까 경기도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집값만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표만 얻으면 그만이냐고 이 새끼들아. 나 진짜 이 국민의힘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표만 얻으면 이거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김포 사는 여러분들 이거 실현 가능성 없는 거 그냥 국토 갈라치기 하고 또 거기서 주민들 김포 시민들 찬성이냐 반대냐 갈라치기 하고 여기저기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 불쑥불쑥 꺼내는데 그때의 분위기 같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거 실패다. 응? 제가 이거 일단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2021년에 총선이 있었다 먹혀요. 그때였으면 먹혀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막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때 너도나도 서울에 포함시켜준다 그러면 이게 먹혀요. 근데 지금은 집값이 완전한 하향 곡선과 매물이 넘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뭐 서울 경기도 편입 안 통합니다. 응?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총선 승부수가 나 진짜 국민의힘 얘네들 이러고도 참 집권 여당이라는 게 총선 승부수가 고작해야 메가시티냐? 내가 진짜 국힘당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좋은 아이디어 내겠다. 니들 결국은 내년 총선에 쓸 게 없으니까 메가시티 전략이야. 서울을 더 비대하게 하겠다. 진짜 이거 어느 새끼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이거는 좀 있으면요. 국힘당에서도 욕 뒤지게 먹을 일이에요. 왜 국힘당에서 욕 뒤지게 먹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저기 자꾸 서울을 확대한다. 김포도 서울이다. 구리도 서울이다. 광명도 서울이다. 과천도 서울이다. 고양시도 서울이다. 계속 이렇게 늘리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에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미친 새끼들 내년 서울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데 서울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토당토 서울 주변을 전부 경기도를 서울화시키면 서울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응? 생각해봐요. 내년에 승부처는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이게 왜 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일어나냐면 김포시 하나 영입한다 그러면 놓고 들쑥거리는데 서울 시민들 전체로 보거나 서울 전체 선거구를 보면요 반가운 일이 아니거든. 응? 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거예요. 응? 당연히 여러분들 보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 해갖고 이거를 선거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결국은 서울시를 김포구로 만드는데 이거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자꾸 천공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은 천공 음모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딴 식으로 민주당 맞받아치면 나중에 역풍 맞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의 집권 어떤 그 뭐죠?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천공이 시켜서 그랬다 윤석열 이런 음모론을 꺼내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나 진짜 답답한 게 천공이 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했다라고 무슨 국정농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맞받아치는 거냐면요. 민주당은 천공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딴 게 없어요. 결국은 서울에 더 이상 포화 상태인 서울에 김포시 서울시로 편입시켜주고 소각장과 쓰레기 매입장 지어진다. 이걸로 가면 돼. 아니 천공에 영상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굳이 천공의 얘기를 계속 윤석열과 엮을 필요가 없어.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정당이에요. 정당, 공당이에요. 그쵸? 김포시 서울시 편입시켜주고 쓰레기 매립장이랑 소각장 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혐오시설 못 지어요. 그쵸? 여기저기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을 못 짓기 때문에 서울을 늘려서 자꾸 서울 외곽으로 혐오시설들을 짓게끔 하고 소각장,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적어도 제1야당 공당인데 천공이 시켜서 그랬냐 증거가 어딨어. 그냥 이렇게 받아치면 안 되고 결국은 서울의 희생양으로 주변의 경기도를 삼는다. 소각장, 매립장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를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이렇게 맞서줘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뭘 찾았냐, 여러분들 이게 자꾸 언론에서 띄워주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받아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 지금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심판론이 커졌어요. 윤석열 심판론이 엄청나게 역대 커져갖고 내년 총선은 아마 제가 보면 역대 투표율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왜 막가파식이었죠 여태까지, 지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하는 국민들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여러 가지 윤석열 지 마음대로 해왔잖아. 국민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런 수도권의 어떤 그 서울시에 편입되는 김포의 문제도 막가파식이에요. 국민들에게 물어보던 거 이거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옛날같이 많지가 않아요. 응? 진짜 이거는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서울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았고, 서울의 포화 상태나 교통난이 지겨워서 외곽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응? 굳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 포함되는 게 굳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응? 옛날같이 서울에 편입되는 순간 내 집값 오른다는 거,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몇몇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칩시다. 응?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반은 세입자고 반은 원주민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가 자기 집값 올라간다고 찬성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 기존의 세입자들은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진짜 실소유주들은 다 딴 지역 살아요. 딴 지역 살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를 전세 매물이라 다 그렇게 줬어요. 응?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요, 결국은 경기도를 택한 이유는요, 서울의 복잡한 교통난, 주거 환경, 사실상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갖고 외곽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은 왜 서울의 집중도가 높아졌냐?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쵸?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일자리 집중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일자리를 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진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교통 인프라예요.
지하철을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지. 누가 원해서, 제가 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김포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포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막 아파트 막 뭐 부녀회장, 와 우리 여기 서울시 뭐 편입되면 아파트값 얼마 오른대. 지금 감흥이 없어요. 자기네 집값 오른다 그래갖고 그렇게 감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 왜 거래가 안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봤냐. 지금 여러분들 김포시장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지금의 김포시장이 바로 김병수입니다. 그렇죠? 국힘당의 김포시장이 김병수인데, 얘가 김포시장을 할 때 어떤 서울에 제안을 했었냐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서울의 편익으로, 그러니까 김포시장 하면서 자기가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해달라고 할 때 서해 진출과 대북 교류, 수도권 4매립장 활용 등을 제시했다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김포 시민들, 김병수가 서울에 편입해달라고 하면서 수도권 제4매립장으로 김포를 활용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응? 속지 마십시오. 응? 그 지역에 소각장, 매립장 들어오는 순간 냄새로 다 죽어요. 응? 그래서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시고 무슨 천공이 시켰다 이게 아니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 편익시켜주면 서해진출, 대북교류, 수도권 제4 매립장을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어요. 서울시에. 요걸 얘기해 주시고, 202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진행하려다가 인천시와 김포시의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202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인천이나 김포에다가. 근데 인천 시민들과 김포 시민들의 반대로 현대 수도권 4 매립장 중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오세훈이가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김포를 서울시에 매립해주면 김병수가 역제안을 했던 것이죠. 응? 김병수 시장이 서울 편입을 주장하며 김포시에 속한 수도권 제4 매립장을 활용하라고 서울에 권유했다는 게 사실 의혹으로 나오고 있고요. 김포 시민들로부터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조건으로 받아들인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포시가 예전에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시켜준다는 조건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지하철도 놔줄게, 건설 폐기물 매립장도 만들자. 요거를 얘기하라고. 이걸 얘기하라고. 알겠죠? 무슨 천공이 시켜서 했다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팩트로 싸우라고. 팩트로. 김포시장 김병수에게 묻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편입 대가로 수도권 제4 매립장 허용한다라고 제안했냐. 그리고 5호선 연장선 이어준다는 조건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장 맞게 해주겠다고 했냐. 이걸로 싸워줘야지. 절대 반대하지. 응? 이런 걸로 싸워야지. 저는 뭐 천공은 다른 거 김건희나 이런 걸로 엮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쟤네들이 말이 뜬구름이 없다는 게, 이거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내년 총선 5개월 남았는데 뭘 헤쳐먹습니까? 5개월 안에 무슨, 이거 그냥 떴다방이야. 여러분들, 여기가 서울이 됩니다. 와, 부동산값 올리고 튀는, 내년 총선 치르고 튀라는 떴다방이에요. 왜 이런 걸로 속아요? 제발 이런 떴다방에 이제 안 속을 때도 됐잖아요. 아니, 이런 떴다방에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김포시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김포시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경기도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포 주민들의 투표를 해야 돼요. 이거를 무슨 국민의힘이 특별법으로 막겠다, 뭐 만들겠다라는데 민주당이 가만두나요?
말 같은 선거를 해야지. 무슨 떴다방 만들어 놓고 표 달라고 하면 그냥 선거 참패하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응? 그럼 민주당이 반대해서 김포시 못했다. 아니에요. 민주당 이럴 땐 가만히 있으세요. 민주당은 이럴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국토 갈라치기 뭐 이런 얘기도 좋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도권 집중화해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죠. 민주당 오늘 홍익표 의원이 얘기 다 했어요. 행정 대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 것은 서울의 비대화, 서울이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여기에 집중됐기에 지방이 죽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윤석열이 얘기했던 지방시대의 시작입니다. 무슨 지방 균형 발전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인구가 줄어드는 사실상 행정 대개혁을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이기면 어떻게 나가면 되냐면요. 사실상 TK, PK 할 것 없이 뭐 안동 뭐 여기 경북, 구미 막 인구 거의 소멸이고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구역 자체를 이제는 통합을 해야 돼요. 오히려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서울은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좋은 겁니다. 서울은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좋은 거예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 게 아니라 지방을 통합을 해갖고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어디 지방의 소규모 이런 도시들을 통폐합해갖고 한 군데 일어나게 해갖고 거기를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천공 영상 튼 거는 실망이에요. 제1야당이 이런 걸로 받아치면 안 돼요. 천공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팩트로 소각장, 건설물 폐기물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서울시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농과 함께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 조건으로 쓰레기를 매입하거나 소각장을 짓거나 이런 거는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더 크게 부각시켜갖고 김병수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싸워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엇박자가 뭐냐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자는 입으로 지방시대를 얘기하고 국힘당은 메가서울 안 맞는 거야. 그쵸?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웃기지 않아요? 이제는 뭐 그 지방시대의 어떤 지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힘당은 서울 메가시티 미친 거죠.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응? 대통령은 지방시대라고 하고 서울은 확대 정책을 하고 당 따로 대통령 따로 개판이죠. 응?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울이 작아서 들리는 거예요?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 아닙니까? 응? 그치?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을 분산시키자고 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서울 너무 서울이 비대해져 갖고 이미 서울은 포화 상태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누가 서울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요. 응? 내가 진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을 호남으로 옮기고요. 서울중앙지법을요 영남으로 옮기면 돼요. 중앙지검을 호남, 중앙지법을 영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활성화돼요. 왜 그러냐? 중앙지검 앞에 변호사 사무실부터 해갖고 별게 다 생겨요. 권력이 집중되는데 왜 서울 강남이 땅값이 제일 비싸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경찰청도 충청도에다가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 권력 주변에 먹을 게 많으니까 서울이 비대해진 겁니다. 진짜 권력을 분산시키면요 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남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광남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호남에다가 중앙지검 딱 만들고요. 서울중앙지법 영남에다 만들고요. 뭐 하여튼 이런 권력을 분산시키고 뭐 국세청을 딴 데로 지방에 옮기고요. 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지역이 다 활성화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서울에 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라오는 거죠. 이게 왜 맞는 얘기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는 전부 일일 생활권이에요. 이제는 일일 생활권이에요. 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판은 영남 가서 받고 고속력 다 타고 인프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요 서로 자기 지역에 좋은 인프라 만들려고 다 국토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이 비대 메가시티가 안 돼서 또 메가시티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국힘당 이번에 김포 서울 편입 나는 땡큐다. 아주 좋은 거 던졌다. 처음에는 이슈를 끌지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우라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영입시킬 것이냐. 민주당만 반대 안 하면 저희가 영입시킬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그럴 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 하우? 김포 시민들의 의견은 물어봤냐? 김포 시민들의 의견은 물어봤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저는 어떤 새끼의 대가리에서 김포시 영입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똥볼 중에 똥볼이다. 진짜 똥볼 중에 똥볼이다. 왜 그러면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포 서울 편입은 서울시에서 선거 치러야 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딴 지역들 생각해봐요. 김포 주민들만 좋아할 거 아니야. 김포 한 40만 명 살거든. 그러면 딴 데 구리나 광명은 우리는 막 지랄할 거야. 그러면 거기도 뭐 편입 거기도 편입시켜줄게요. 국민의힘을 찍어주세요. 김기현 뭐 지랄을 하고 앉아있네. 말 같지도 않은 거 이거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결국 이거 다 국토 균형 발전. 저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해두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깨지고 있고, 바보예요, 바보. 민주당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지네끼리 싸우게 냅두면 됩니다. 무슨 괜히 엄한 천공이 이거 시켜서 그랬냐? 그런 음모론. 그 민주당 그러면 안 돼요. 제1야당이 음모론 갖고 싸우면 안 되고 팩트로 싸우세요.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메가시티 띄워놓고 균형 발전을 묻어놓고 이게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냐면 국민의힘들이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하면 민주당이 반대를 하거나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총선 열세지 경기도민들의 욕망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 산다 그래갖고 서울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 경기도에 살아요. 저는 서울에 편입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합니까? 여러분들 원해요? 지금 제 방송을 보면서도 제 방송을 보면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있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을 편입되는 거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건설업자들이나 일부 어떤 그 지역의 기득권들을 빼고 진짜라니까 경기도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아요. 서울에 들어갈 수 없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서울에 편입될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여기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왜 있냐면 2008년도에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이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집을 마련했던 사람들은 2008년도에 뉴타운 개발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뉴타운 개발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평생 살아온 왕십리, 어떤 뭐 은평 어디 이런 뉴타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새빵이지만 자기 고향 같은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뉴타운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몇억 원을 내면 분양권을 주겠다. 아니 1,000만 원에 50만 원 살던 세입자들이 뭐 2천만 원에 1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주고 살던 세입자들이 갑자기 몇 억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결국은 뉴타운 개발은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돈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실상 집을 차지하는 아픔이 있어서 2008년 뉴타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래서 고양시가 여러분들 인구가 100만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고 점점점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가 거의 1,100만이 가까워지고 서울의 인구가 900만, 1,000만이 무너지고 900만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요, 이거 민주당 이거 뭐 화들짝 막 언론에선 그러죠. 뭐 국민의힘이 뭐 핵폭탄 던지자 민주당 대응 전정긍긍 뭐 화들짝 이거 화들짝 놀랄 것도 없어요. 응? 결국은 사람들이 경기도나 이쪽으로 빠지면서 수도권에서 말이 서울 시민이었지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경기도에는 적어도 계획도시거든요. 일산이나 파주나 저쪽 뭐 분당이나 이쪽은요. 신도시가 왜 신도시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뭐 6.25 전 뭐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도로를 건설을 하고 차선을 하고 굉장히 도로나 이런 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 사니까 차 안 막히고 주차난이 이렇게 여러분들 서울 지금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 동네마다 다세대 주택이 꽉 차 있어갖고 주차에 이중 주차에 골목 하나는 차 한 대 겨우 빠져나갈 것 같고 사람들이 이런 게 싫어갖고 다 지방으로 이주해봤더니 집값도 싸고 어떤 월세도 싸고 사람들이 이주해봤더니 너무 넓기 좋은 거야. 그리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데요?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우리 지역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감이 오기 때문에 이건 실패예요. 제가 보면 이거 결국은 설익은 카드 이거 국민의힘에서 먼저 여러분들 자중하라고 하면 나올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서울 경기 관할 구역 변경 법안을 국회에서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주민투표 관할 단체장 동의가 불필요하고 아마 정부 입법 대비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주라를 떨 겁니다. 그러면 국회 표결을 해서 법안 의결.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반대해서 뭐 김포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국민의회 이걸로 해갖고 5개월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민주당 이런 거 갖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인구 감소되는 지방을 살릴 계획을 짜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모든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데 지방의 대행정 계획이 구역 개편, 그렇죠? 내일 지방의 행정구역 대개편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큰 아젠다를 그렇죠? 던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 내일부터 아마 밀어는 붙일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 효과도 없고 주민들 반발도 있고 경기도민들이 여러분들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김포 영입된다 그래갖고 우리도 경기도 만들어주세요. 국민들 그렇게 개돼지로 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경기도 의회,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쓰레기 매립지 온갖 혐오 시설들을 다 밀어 넣으려는 서울시의 큰 그림이에요.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비판, 서울이나 신경 써라. 김기현이한테 서울이나 신경 써라 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망국적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힘의 떴다방, 그쵸? 공수표예요. 제가 내년 총선 전에
서울시가 김포시에 편입되면 진짜 제가 국민의힘에 가입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가입하겠습니다. 진짜로 내년 총선 전에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국민의힘 뭐 혁신한다고 했죠. 인요한이 데려다가 혁신한다 그러더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혁신이냐? 그냥 떴다방이야. 너희들 2008년도랑 그때 분위기랑 지금의 분위기랑 전혀 다르다. 사람들은 지금 물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지역이 서울에 들어간다 그래갖고 지금 전혀 그런 생각 안 한다. 좀 경기도 주민들 수준을 뭘로 보냐? 그러면 얘네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역풍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김포를 편입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막 떠들잖아요. 광명은, 일산은, 성남은, 과천은, 남양주는, 구리는 막 그럴 때 거기도 민주당만은 찬성하면 저희가 편입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씨발 무슨 대한민국이 전체 서울이 하나야? 야 아예 지방도 그냥 서울로 하나로 하지. 김기현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김포를 여러분들 김포 잡겠다 그랬다가 오히려 일산, 성남, 남양주, 구리 아예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그냥 다 서울로 만들지 그냥. 그냥 충청도, 전라도, 호남 다 합쳐서 그냥 다 그냥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래갖고 싱가포르 같이 그냥 하나의 수도 국가가 돼버리지.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국힘당에서 반대하고 국힘당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국힘당 당협위원장들 설부터 챙겨라. 더욱더 웃긴 거 아니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위기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포시가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 안심시켜 드릴게요. 김포시가 국민의힘대로 서울시에 편입이 됐어요. 서울시 선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잘 들어봐. 서울의 지역구가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125개가 있어. 김포를 서울에다가 영입을 시켰어. 서울 선거파연에 무슨 변화가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김포가 우리의 김포가 드디어 서울이 됐어. 우리는 국민의힘을 찍는 거야. 이래?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 이게 서울 선거랑 김포시 영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제가 그래도 선거 전문가잖아요. 2020년에 제가 우리 시민당도 만들고 해서 제가 선거 분석이나 이런 거 잘하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서울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고 격전지야. 그치? 서울이 격전지야. 바로미터고. 근데 김포시가 영입이 됐어. 서울에 선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총선에 김포를 서울에 영입한다고 그게 승부수가 되냐? 바보들아. 그냥 진짜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바보들이죠. 진짜 아니 생각을 해봐요. 경기도에서 뭐 우리도 말만 우리도 영입해줘라고 얘기하지. 이게 엄한 짓 잘해요. 하여튼 실패. 이거 실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뭐 자꾸 언론에서 뭐 김포 서울시 추가 이거 그냥 지네들끼리 싸움 나고 서울 선거나 이번 내년 총선에 무슨 메가톤급 뭐 폭탄 던졌다. 지네들끼리 메가톤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한 3일용. 더 이상 뭐 김포시 지네끼리하고 서울 시민들 오히려 반대한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매립장 뭐 하여튼 그런 거로 싸워주면 돼요. 네, 여러분들 오늘 민주당이 공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총선 기획단을 드디어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더니 요즘 제일 시끄러운 이원욱이가 비명계 친명 기획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 그러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당대표 잡아가라고 한 새끼들을 총선 기획단에다가 넣는 게 맞냐? 안 그래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좀 입 바른 소리 좀 할게요. 현역 8명 포함 13명으로 구성을 한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총선 기획단의 단장은 조종식 사무총장, 그리고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이 정태호 이분은 사실상 이낙연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낙연계였는데 새롭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다시 합치는 듯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내가 보면 이거는 친명단체가 아니에요. 친명단체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영기 전국청년위원장, 이렇게 현역 8명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현영 의원, 최태격 지역위원장, 박영은 청년미래부위원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소속 변호사, 전 CBS 기자, 이게 오늘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총선 기획단은요, 여러분들 이걸 이거 봐야 돼요. 총선 기획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 15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발표한 면면을 보니까 13면을, 그쵸? 13명을 구성을 했어요. 13명을 구성을 했는데 쟤네들이 나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응? 지금 보면 여성 청년의 정점을 찍었어요. 여성과 청년의 방점을 찍은 민주당 총선 기획단, 우리는 무조건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통합은,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은 비명계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재명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 비명계라고 하는 새끼들, 니들 언제까지 이재명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볼 때는 할 만큼은 다 했고 통합을 위해서 징계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고, 언제까지 비명하면서 이재명 잡아먹으려고 통합을, 니들을 영입하는 게 통합이야? 아니야. 이제 민주당의 통합은 비명계가 바뀌는 통합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비명계가 자숙하고 이재명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민주당의 통합의 시작이 돼야 되지. 어떻게 언제까지 나를 검찰에 잡아가라고까지 표결을 던졌던 새끼들까지 용서하자고 하는 이재명을 언제까지, 더 이상 무슨 통합을 해요? 통합을 방해하는 자들은 비명계예요. 그쵸? 이재명과 친명계 의원들이 통합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게 어떻게든지 대승을 거둬갖고 윤석열 정부를 끝내야 되는, 민주당이 총괄적으로 단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나는 아직도 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민주당 총선 기획단을 출범을 했는데, 왜? 니들 내년 총선 니들의 한 짓이 있으니까 공천 못 받을까봐 그러잖아. 그쵸? 니들 내년 공천 못 받을까봐 나를 뽑아달라, 그게 맞는 거야? 응? 그리고 언론들 자숙해. 이현욱이나 몇몇 빼고는 민주당 조용해. 여러분들, 이현욱이나 조응천이나 몇몇 사람들 빼고는요 조용해요. 이런 기획단 뜨면요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고, 일부러 15명의 총선 기획단을 만드는 건데, 이 총선 기획단에서 2명의 자리를 비워놨어요. 어떤 사람들을 2명을 끼워 넣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총선 기획단은요, 이 총선 기획단에서 만드는 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렇죠? 총선 기획단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총선에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총선 기획단을 띄웠냐면 국힘당도 이번 주에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조응천, 이원욱, 니들 결국은 탈당의 명분 쌓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결국은 당연히 민주당은 너무너무 평화롭게 총선 기획 위기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민주당은 평화롭게 총선 기획단 출범시키고, 이 총선 기획단이 내년,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끌고 가다가 올 12월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뜰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뜨면 이제 공천 룰, 거기에 경선 룰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누가 봐도 친명이 아닌 민주당이 내년 총력 기획단이라고 불러야 되지 무슨 친명 기획단입니까? 진짜 이제는 언론이나 비명계들 통합을 저해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그렇죠? 지네가 통합을 저해하고 끝까지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는 놈들이 무슨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합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안 된다고 파이어, 예, 이준석이를 찾아갔습니다. 김종인을 찾아갔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행동하기 전에 자문을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의 신당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다 그러고 이준석을 자꾸 띄워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준석과 결국은 민주당의 이 비주류계, 비명계, 얘네들과 결국은 접촉을 할 거라고 봐요. 이낙연이나.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적은 신당이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의 적은 신당이 될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봐요. 사실 국민의힘은 폭망이에요. 국민의힘은 폭망이라서 벌써 김종인을 찾아갔다는 건 뭐죠? 금태섭이가 뒤에 있죠. 금태섭이가 신당 만들 때 김종인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와요. 여기에 이현주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양정당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신당이 창당이 돼서 3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보면 이게 민주당에게만 그렇게 반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명계가 주장하는, 실질적으로 내년 경선에서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비명계를 다 날렸어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배지가 먼저예요. 배지가 먼저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합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탈할 세력들은 제가 보면 40명 정도 돼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을 할 사람들은 원외위원장 포함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봐요. 이준석이가 김종인을 만나러 간 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 싫은 사람,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모여라, 이런 파괴력이 생기죠. 그렇죠? 윤석열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어마어마한 이탈이 있을 거예요. 내년 총선은 절대 국민의힘으로
총선 치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당명을 바꿀 거예요. 뭐라도 당명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은 오히려 줄어들고, 국민의힘은 초라한 그냥 윤석열 사수대만 남게 되고, 정말 메머드급 신당이 창당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긴장해야 돼요. 그렇죠? 김종인은 여러분들 여야 할 것 없이 넘나드는 애들이에요. 김종인을 가장 존경하는 손혜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합류할 수 있어요. 김종인 박사님 하는, 거기에 이현주, 금태섭, 여기에 이원욱 뿐만 아니라 조응천, 또 조응천이랑 손혜원이랑 아삼육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응? 거기에 이제 자기가 과연 그거를 지휘할 수 있을까? 지휘를 못하면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수 있겠죠. 김종인 총재, 예, 이제 양당 기득권 정당을 타파하자. 그럼 민주당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 송영길,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모아갖고 메머드급 신당을 만들자. 걱정이 됩니다. 응?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민주당은 이게 마냥 여러분들도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과 김기현이랑 싸운다 그래갖고 좋아하면 안 돼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민주당이 잘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깎이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20대 지지율이 빠져나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같이 빠져나간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빠져나갈 사람 많습니다. 그쵸? 이걸 아셔야 돼요. 윤석열 지지율이 20%로 추락했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환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20대의 지지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준석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거가 되는 것이고, 만약 국민의힘, 그 다음에 신당, 민주당 이 3정당이 붙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변수가 일어날 것이냐. 어쨌든 민주당은 끝까지 긴장하고, 여러분들도 이준석 띄워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응? 이준석 띄워주고 그러지 마세요. 응?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사람이지만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송영길 11월 체포영장 청구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 송영길 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총선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돈봉투 살포한 게 여기저기서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이는 내가 보면 손혜원이랑 같이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준석이 신당 창당이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이 보이냐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상 여러분들 김기현의 존재감보다 이준석의 존재감이 더 크죠. 응?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지금 언론은 왜 저렇게 언론 지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 김기현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준석의 존재감이 커졌냐? 내년 총선 김기현으로 치르면 안 된다고 조중동이 나서서 김기현이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준석이의 존재감을 커지게 해주면, 윤석열이 지금 바뀐다라고 떠들고 김기현이 몰아내고, 내년 총선 결국은 신당 창당설 또는 아예 김기현이가 나가고 비대위원장을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모셔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공공의 적이에요. 김종인도 윤석열한테 팽당했잖아요. 김한길한테 밀려갖고, 그쵸? 처음에 김병준, 김종인 뭐 여러 사람 막 하마평이 되다가 대선 전에 김한길한테 밀려갖고 전부, 김종인도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서
결국은 내년 총선에 전권을 준다. 만약에 김기현이 폭망각이다라고 하면 그걸 가장 조심해야 돼. 제가 보기엔. 뭘 가장 조심해야 되냐? 김기현이가 만세 부르고 사퇴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다시 비대위원회 이준석, 유승민 이런 애들이 다시 들어오고, 과연 윤석열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저는 이준석이 요즘 방송이면 방송 다 나오죠. 응? 민주당도 마이너스예요. 응? 민주당도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이준석에는 신당 창당을 하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비핵관 의원들이랑 나가서 수도권이랑 영남을 기두로 어떤 신당 창당을 할 것 같은데, 김종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메모드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건데 이러다가는 총선 못 치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예 국민의힘이 전권을 넘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설이 하나 있고, 아니면 하여튼 김종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김종인은 여러분들 민주당 쪽 사람들이랑도 많이 알거든요. 응? 절대 이런 악마 같은 새끼들은 키우면 안 돼요. 응?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변희재, 이준석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응?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소수 정당이 아니야. 민주당에서 현역들, 비명계들 빠져나가갖고 여기 합류해봐요. 그렇죠? 이제는 정치 대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썩은 양당 기득권 비판하면서 국힘당 현역들이랑 민주당 현역들이랑,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한 게, 인요한이가 오자마자 영남의 중진들 다 나가라 그랬잖아. 서울로 가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영남 안방에서 3선 4선 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인요한이가 영남 3선 4선 중진들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얘기했는데, 지 안방에서만 정치하다가 영남 3선 4선들이 수도권에 오면 무슨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여길 나오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당연히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인요한이가 결국은 김한길이의 어떤 그 바지가 되다 보니까, 영남 애들 자꾸 현직 의원 애들 나가라고 하면 얘네들이 국민의힘 배지 달고 가겠냐고. 그 영남 애들 이탈하죠. 민주당에서 비명계 이탈하죠. 그럼 얘네들 갑자기 막 80석 이런 메모드급 신당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응? 긴장해야 돼 지금. 민주당 이렇게 무슨 안에서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응? 비례제도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김영기 누가 찍어주냐가 아무도 안 찍지. 얘네들 넘어가고 비례로 정당 투표에서 많이 얻어요.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들 신당에다가 투표 엄청나게 하면 비례대표로 20석까지 가요. 응? 얘네들은 노릴 수 있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잖아. 민주당도 싫은 사람들,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은 중도층이랑 정치 혐오를 부추겨갖고 신당 창당이 나왔고, 여야 이제 싸우는 정치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막 이준석 설쳐대고 유승민 설쳐대고 민주당 출신들 같이 연대해갖고 막 잘하는 모습 보이면 이쪽 비례투표에 엄청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아니라 얘네들 띄워줄 필요도 없고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일단 지켜봐갖고 어떤 신당이 창당될 것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양자나 금태섭 아무 파괴력 없잖아요. 아무 파괴력 없는데 얘네들이 다 끌어모을 거라고요. 양양자도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양양자 같은 애들이 민주당에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어? 이제 민주당 출신의 뭐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몇 또 끌어가려고 하겠죠. 그래갖고 고문단 크게 만들고 뭐 그 밑에 실무자들 뛰게 하고, 응? 제가 보면 이거 잘못하면 성공하면 대성공이 이루어지고 실패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이번에는 제가 보면 성공 가능성이 많아요. 그치, 막 유인태 같은 애들 데리고 가고. 왜 성공 가능성이 많냐면 여태까지 너무너무 실패했던 이력들이 많아서 막 정동영 호남 출신들도 많이 끌어가고, 여기서 이제 정치 감각 전혀 없는 안철수 혼자 이제 나홀로 이제 친윤되는 거죠. 저는 남았습니다. 이준석을 당장 제명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인류한 혁신위는 사면한다 그러고 뒤늦게 제명해야 됩니다. 뒤늦게 또 썩은 동아줄 잡은 안철수 뮤 친윤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민주당 총선 기획단도 여러 가지 방안이나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현재 아까 비례대표 얘기 잠깐 할게요. 그러면 비례대표 내년 그 야사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민중당 이런 정당들은 내년 비례를 100석으로 확대를 하자. 100석으로 확대를 해서 연동형으로 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약속해라, 당론으로 정해라 하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야당 4당이라는 자들이 정의당, 뭐 민중당, 그 다음에 뭐 진보당, 녹색당 뭐 이런 정당들이 민주당에게 내년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라.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하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 드려드리면 병립형 선거와 연동형 선거의 차이점은요, 받는 대로 나눠 갖는 게 병립형.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총 50%의 지역구에서 표를 가져왔다. 그러면 비례대표의 의석도 50%를 가져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총 투표율이 50%를 얻었으면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50% 지지를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150석을 얻었어. 지역구에서 이미 150석을 얻었어. 그럼 민주당은 가져올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들이 볼 때는 병립형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 병립형을 하게 되면 소수 정당들이 뭐 지지율 뭐 1%, 2% 나오는 정당들이 거의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병립형은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이거는 망국의 병이고, 국민의힘에 아무리 민주당의 의석이 필요해도 국민의힘이 앉아서 100석 이상을 넘기게 하면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끼리 그냥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세요. 내년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 넘길 거는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민주당을 상징할 만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정당을 만들자. 이게 제1 아니에요. 지난 2020년 선거 때 우리 개국본과 우리 시민들이 저와 함께 만들었던 더불어 시민당 같이 대놓고는 만들 수 없어요, 이젠. 그쵸? 더불어 시민당은 우리가 대놓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호남에다가 정당을 만든다는 소리가 일설이 있고요, 가설. 조국 장관님이 호남을 베이스로 정당을 만든다. 그럼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조국 장관님을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단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님이 호남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분위기 민주시장에서는 왜 친명이건 비명이건 조국에게는 빚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좀 잘 아는데 혼자 막 과감하게 뭘 헤쳐나가고 이런 성격이 안 돼요. 그럼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붙는 것이냐. 하여튼 민주당도 앉아서 당하지는 않는다. 근데 병립형은 안 된다. 우리 너무너무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갖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병립형을 받는 순간 국민의힘에 앉아서 먹는다. 얼마든지 병립형이 아니래도 권역별 비례대표로 야사당에게 돌아갈 의석을 막을 수는 있다. 뭐 그 1안이 조국 장관님 얘기고 뭐 2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 세력이죠. 그분들이 밖에 나가갖고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주당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립형은 저는 절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제가 병립형을 반대를 하냐면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253대 47이죠. 지역구가 47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례를 100석으로 늘린다. 만약에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는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올라가는데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아무리 싸워도 60대 40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55대 45 이 정도 나면 민주당이 대승이죠.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50%를 얻으면 이 100석 중에 50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병립형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40%만 얻어도 40석을 가져가요. 그럼 국힘당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냥 앉아서 100석이 넘어가요. 저는 병립형은 막아야 돼요. 병립형은 막아갖고 전 차라리 민주당이 비례공천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좋은 조국 장관님이나 좋은 사람들이 밖에서 정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이번에 비례 선거 하지 않게 우리는 지역구에 몰두하겠다. 사실 이게 내 전략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은 비례 공천 안 하고 이번에 비례 공천 안 하고 지역구에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라고 얘기하고 사실상 누가 봐도 민주당인 정당이 나오면 몰빵이지 거기 그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야. 그러면 저쪽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시비를 붙여도 이겨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지역구에서 170석 딱 이겨버리고 제2의 민주당이 비례에서 한 몰빵해갖고 딱 얻으면 200석 넘거든.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제는 지역에서 승부내겠다. 비례 의석 국민들이 다당제를 원하니까 국민들에게 양보하겠다. 소수 정당에게. 그래갖고 비례에다가 표가 몰빵되는데요. 좋지 않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에 총선을 기획하고 하면 민주당 이번에 지역구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소수 정당의 몫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알아서 비례정당 누군가가 만들겠지. 그럼 민주당 쌩 까면 되지. 민주당 쌩 까면 되지 그러면. 그렇잖아. 뭐하러 민주당이 또 비례의원 비례 영입을 해갖고 1번부터 20번까지 해놓고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지. 제가 보면 그게 가장 현명해요. 아니면 비례 민주당이 한 5명만 영입인사 5명만 영입해갖고 한 5번까지는 먹을 수 있더라고 보니까. 뭐 150석 가까이 돼도 뭐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 우리는 지역구에서 심판받겠다. 비례정 명분도 좋잖아. 비례는 공천하지 않겠다. 비례는 소수 정당이 다당제를 실현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좋다. 그래놓고 조국 신당. 그러면 정의당 땡. 어디까지는 제 잔머리입니다. 선거는 뻔뻔해야지 이겨요. 명분도 좋잖아. 안 그래요? 아니 명분 너무 좋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우리가 지역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심판받겠다. 그리고 다당제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을 위해서 우리는 비례를 출마시키지 않겠다. 그래갖고 뭐 진보 진영 연합을 하든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민주 진영 연합을 하든지 비례 통합당을 만들든지. 그건 얼마 싸울 필요도 없잖아. 녹색당, 뭐 진보당, 뭐 정의당, 뭐 민주당의 누구 뭐 다 합쳐. 그래갖고 니들 비례정당을 해. 그 대신 이번에 100석으로 통과시켜주고. 일단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정의당이 아니라 정리당. 하여튼 내가 만약에 총선을 기획한다 그러면 명분도 살거든요. 정치는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심판받고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하는 미래의 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 지역구만 출마시키면 250 몇 개 뭐 출마시키고 비례 괜히 또 비례 영입하다가 또 이상한 애들 영입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무슨 영입인사 1호 2호 하다가 시끄럽고 막 이런 것도 잡음도 없앨 수 있고 그쵸? 영입인사 영입 잘못했다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것도 없애고 그냥 진짜 누군가 좋은 사람을 영입하면 그 지역에다가 경선 붙여주면 되잖아. 경선 붙여주면 되잖아. 용해인은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죠. 정치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운이 좋아갖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됐는데 용해인 의원은 활동을 참 잘하고 아까운 인재죠. 용해인도 내가 보면 나중에 민주정에 합류를 해야 돼요. 사실상 용해인이 국회의원이 있고 의정활동을 하니까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내년에 용해인이 나가서 당선될 지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용해인이 내년에 나가서 당선될 지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 막말로 좀 자기가 그 정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면 민주당과 합당을 하든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례 뭐 한 명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하여튼 그래요. 용인은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기본소득당의 어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민주당 성향은 맞지만 과연 그 정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좀 봐야죠. 하여튼 여러분들 비례대표 얘기나 앞으로 내년 총선이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신당 창당도 우리가 그때그때 맞춰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어떻게 싸워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그리고 경선 관리 지금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과 그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뜨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원 당규 왜 수정하지 않냐 왜 당원 당규 왜 바꾸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총선 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할 거예요. 총선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왜 그러면 김은경 혁신안을 던져놨잖아요. 이미 혁신안을 던져놨으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안을 지금 던지는 게 아니라 총선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그거를 진행하도록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참여의 확대
권리당원의 어떤 표의 등가성이 대의원과의 1대1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비명계들의 탈당 러시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낙엽들 주워 먹으려고 이준석과 밖에 신당창당 세력들은 분명히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있을 테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돼요. 내년 선거 그 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분위기 좋다라고 하면서 제1야당이 천공 영상 같은 거 진짜 이건 아니에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천공 영상 들어갔고 천공이 이런 말을 해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거를 같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아니야. 내가 오늘 보면서 좀 한심했어. 민주당이 저렇게 전투력이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걸 굳이 그냥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것도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천공 영상 틀고 이거는 좀 이미지적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오히려 김포나 그런 김포시장 그런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런 애들 너희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결국은 김포가 가장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몰아붙여야죠. 소각장이나 매립장 전부 서울 외곽으로 빼려고 하는 게 기존의 서울시의 정책이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매립장이나 혐오 시설들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을 확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시민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니 박찬대 의원님의 뜻은 알아요. 이렇게 국정을 천공이 국정농단을 한다. 이건 윤석열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굳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걸 트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천공의 어떤 의혹, 어떤 국정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1야당이라는 공당에서 그런 걸 트는 거는 저는 그거 천공이 얘기했다 그래갖고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할 만한 어떤 팩트나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카더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민주당도 여러 가지 앞으로도 여러분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한풀 꺾여갖고 민주당 좀 조용한 거였지만 좀 있으면 민주당 또 개싸움 나고요. 국민의힘도 또 개싸움 나요. 왜냐면 배지가 결국은 자기네들 목숨과도 같은 이게 국회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천 잡음이나 선거 앞두고 서로 개싸움 벌이지 않으려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 돼야 돼요. 돈도 안 되고 힘든 직업이 돼야만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검찰개혁, 법원개혁, 사법개혁보다 가장 힘든 게 정치개혁이에요. 자기네들이 법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기네 기득권 포기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판사하던 사람, 검사하던 사람, 의사하던 사람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를 판검사,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자 직업. 그럼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의사 출신들이 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까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권력을 누릴 수 있고 편하고 좋은 직업이면 그런 직업을 선택할까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월급도 저는 최저임금 받게 하고 보좌관도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 그 다음에 정책 보좌관 한 명 정도. 그래갖고 지금에 있는 9명의 보좌관들 그런 사람들 싹 줄이고요. 정책 보좌관 1명, 수행비서 1명. 그래갖고 보좌관 2명.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은 1년에 최저임금. 정말 이렇게 하면요, 판검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하러 정치하려고 했겠어요. 국회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국회가 점점 힘든 직업이고 국민에 향해서 봉사하는 직업이 돼야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기득권 아니에요? 의사들도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고 서민 타령하는 게 저는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정말 우리가 청소 노동자들도 의식이 있고 나라를 좀 더 깨끗해.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부분이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좀 부족하면 정책 보좌관을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 월급보다 정책 보좌관의 월급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끔 국회 개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일할 만한 사람들이 힘든 직업일수록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3D 직업이 돼야지 점점점 이런 배지만 달면 지세상인 것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서민의 아픔을 알고 정말 노동자 출신들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야지 정말 뭐가 필요하고 국회는 입법처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이면 민주당 안에 당연히 변호사들도 많을 테고 당직자들 그런 사람들 이용하고 법안 발의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부터 와 민주당의 판사 출신 정의로운 판사 제가 보면 물론 정의로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의로운 검사들도 있고 정의로운 판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기득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수님 취재한 거는 언제 공개하나요? 뭐 이미 취재는 다 끝나 있고 좀 타이밍을 좀 볼게요. 그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방송은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지금이야 기분 좋고 막 그러지만 민주당도 개싸움 나요. 또 가장 시끄러운 게 언제냐면 이제 12월이에요.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되고 공천 룰이 발표되면 양당 뒤집어집니다. 알겠죠? 민주당도 앞으로 이제 총선 기획단 거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룰이 딱 발표되는 순간 개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때 현명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너무 다행인 게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한 가결이냐 부결이나 이거를 우리가 사실상 엄청난 민주당의 최대 위기였거든요.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거든요. 민주당은 이미 너무너무 사전에 큰 위기를 맞고 회초리를 미리 맞아갖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그렇게 우리한테 감흥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같이 가장 큰 위기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뭐 비명계가 어떤 난리를 치고 탈당한다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민주당은 아주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엄청난 앞에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못 본 척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일방적으로 무대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앞으로 쓰나미급의 어떤 파고가 오는데도 그냥 윤석열 지 마음대로 멋대로 하다가 사람들 대피시키지도 못하고 그 쓰나미가 지금 사실상 덮치는 순간까지 왔고 인요한이라는 애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깐 이렇게 쓰나미를 막고 있는 거예요. 시간 벌기용. 그래서 인요한이도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물이 덮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고 국민의힘은 물바다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정치라는 게 그래요. 국회의원들에게 배지가 전부예요. 배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좀 바라볼 때 크게 바라보고 지금은 일단 11월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4국조 거기에 예산안 송곡 검증 거기에 이제 방송법과 이제 여러분들의 11월 9일 날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11월 9일 날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윤석열이가 과연 그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를 그 다음 주에 할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이가 방송법을 거부권을 하면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을 바로 던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방송법 거부,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동관 그 윤석열의 허수아비 바로 탄핵. 이런 민주당이 적재적소에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국회 일정 11월은 예산과 4특조 특조로 하면 뭐가 좋냐면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새로운 진실들이 여러 가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양평고속도로의 특조나 고 최상병 사건의 특조나 현재 그 또 뭐 있죠? 그 방송 언론 장악의 특조나 여러 가지 이 특조가 여기서 진실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국민의힘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론은 또 특검의 특조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밝혀지는 이 사안이 또 언론에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민주당이 지금 원내대표가 홍익표가 들어온 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게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오면서 알아서 박광원이가 나가주면서 민주당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이 모습이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갔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위기가 올 수 있었는데 홍익표 박광원이가 가결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새로운 홍익표 의원이 들어오면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사실상 완성이 되면서 내년 총선에 총선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잡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박광원이가 원내대표로 계속 있었다 그러면 총선 기획단을 만드는 것부터 불협화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박광원이가 있었으면 총선 기획단 만들 때 벌써 반대하고 난리 나고 뭐 지네끼리 행동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내대표가 딱 의원들을 잡고 있는 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총선기획단을 만들어도 쟤네들 몇몇이나 반발할 뿐이고 아예 총선기획단 구성 자체를 최고위나 이런 그 만약에 박광원이가 있었다 그러면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지금 민주당이 그나마 위기를 넘기고 진짜 앞으로 어떤 물론 뭐 검찰도 여러 가지 수작을 할 테고 언론도 수작을 할 테고 우리 좋은 정치 환경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너무너무 가장 큰 진짜 분당 위기를 맞을 뻔한 위기를 이재명 당대표가 구사일생으로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윤석열도 지금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조용하죠? 제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김한길이가 2인자로 등극했다 그랬죠? 사실상 법원 영장 기각의 책임을 한동훈이한테 물으면서 사실상 한동훈이도 지금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거든요. 저 보세요. 요즘 예전 같으면 한동훈 난리치고 나대고 그러는데 요즘 한동훈이가 기가 하나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아마 제가 그랬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그때 수석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수석은 아무나 의미 없다라고 떠들던 새끼들이 그 열민당 출신들 그 응원하던 민주신형 유튜브라고 하는 새끼들인데 이번에 가장 고생하고 위기 때 수습을 잘한 게 정청래 의원이에요. 수석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이재명 당대표 병원에 계시고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고 가결돼 갖고 법원 심심사 가서 기각당하니까 박광훈이 딱 물러나가니까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권 잡고 바로 한 게 홍익표. 그때 박광훈이가 물러날 때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쓴 거냐면요. 비만경에서는 원내대표단이 다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도 사퇴를 해갖고 사실상 비대위로 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게 박광원이 사퇴하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같이 사퇴한다 그러고 던졌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박광원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박광원이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가 사퇴하면 끝이에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임명직이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어요. 박강원이는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박강원이는 지가 사퇴하면 끝이에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사인을 안 해준 거죠. 굳이 지금 이 위기 때 사무총장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제일 잘한 게 박강원이 사퇴할 때 박강원이나 비명계가 정청래도 사퇴하라였거든요. 민주당 최고위도 사퇴하라는데 나는 사퇴 안 한다. 정청래 제일 멋있잖아요. 나 안 한다. 너나 사퇴해라.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원내대표단 선거를 바로 26일 날 바로 뽑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21일 날 21일 날 가결되고 23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러니까 기각되니까 바로 26일 날 원내대표단 선거를 한다라고 갖고 바로 정광석 같이 밀어붙여 갖고 저쪽 애들은 아예 나오질 못했잖아. 여러분들 그때 저쪽 저 까던 유튜버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심지어 그때 김두일도 그랬어. 김성수, 김두일 이런 애들 나와갖고 수석 최고위원은 아무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한 명이라도 더 친명계 최고위원을 만들어야 된다. 개소리더라고. 고민정이가 대의원 몰표를 받아갖고 2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때는 수석 최고위원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는데, 응? 그때 제가 딱 얘기해요. 수석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겠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니까 정광석 같이 때가 홍익표가 될 것이다. 그것도 예고해줬고, 왜 그러냐면 지난 친명계에서 밀었던 게 홍익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제가 왜 그런 분석을 했는지 아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박강원이랑 홍익표랑 붙어갖고 그 당시에 박강원이가 이겼었죠. 그 당시에 친명계가 힘의 역부족을 느낀 거예요. 홍익표를 밀었지만 비명계 의원들이 되게 많아갖고 박강원이가 원내대표가 됐고, 결국은 저쪽에서는 갑자기 급조 친명이라고 하면서 김민석이 나올 때 저거 위험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친명계에서는 홍익표를 내세울 것이다. 그래갖고 홍익표가 나왔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얘기했던 게 아마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고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정치를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답답한 데를 좀 크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고. 하여튼 어떤 분이 저한테 정치를 하라는데 저는 이런 거 정치를 못해요. 왜 정치를 못하냐면 저렇게 막 비열하고, 정치가 되게 비열하거든요. 비열하고 뒤에서 딴짓거리하고 막 서로 배지를 달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게 안 맞아요. 저는 저랑 안 맞고 정리해야지. 저는 국회는 토론회장인데 저는 국민의힘 같은 애들과 토론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못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